안녕하세요. 이나야 책일자의 이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한상도님의 사라진 암입니다. 저자 한상도님은 2020년도 5월에 암 선고를 받고 수술과 약 대신 자연 치유를 선택해서 먹는 식습관과 매일 만보 걷기를 하면서 몸에 나타나는 변화되는 과정들을 글로 쓰셨습니다. 그럼 책 낭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사라진 암, 저자 한상도, 출판사 사이몬 북스. 무지의 대가. 읍내의원에서 암인 것 같다는 진단을 받던 날, 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처음에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TV 드라마에서 본 암 환자의 모습이 머릿속을 어지럽히고 수술, 재발, 전이 불치, 죽음 등등 암울한 단어들이 두더지 게임처럼 불쑥불쑥 솟아올랐다. 뒤이어 원망과 분노가 터져 나왔다. 도대체 왜 하필 내게 이런 불행이 찾아온 것인지 하늘이 원망스러웠다.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다. 지금까지 적지 않는 생을 살아오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고 욕을 먹거나 원망을 살 만한 일은 하지 않았다. 검소하고 성실하게 생활했고 돈이든 명예든 과욕을 부리지도 않았다. 교회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었다. 그런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는 것인지 하나님이 계시면 붙잡고 따지고 싶었다. 하지만 이내 입을 다물었다. 모든 것이 내 잘못임을 하나님이 내려주신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초래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인데도 내 삶의 근원이요 원천인데도 몸에 대해 알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무지. 그것이 열심히 산 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크나큰 죄요. 암은 그 죄에 대한 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들었다. 특정 단체의 상업 광고였는지 정부가 지원한 공익 캠페인이었는지는 분명하진 않지만 TV와 라디오를 통해 귀가 따갑도록 들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것이 내게서 내 몸의 주도권을 빼앗아가는 집행 명령이요. 나 스스로 몸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쇠뇌의 구호였다는 사실을. 몰랐으니 속절없이 당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삶의 지침으로 알고 충실히 따랐다. 손가락에 피만 나도 병원을 찾았고 속이 조금만 거북해도 약국을 찾았다. 그러면서 나는 몸에서 멀어졌다. 내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언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 모든 것을 의사와 약사에게 맡기고 의지했다. 주치의라는 그럴듯한 이름까지 부여하면서 말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 몸을 지키고 보존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굳게 믿었다. 무제한이 되는 대로 행동했다. 먹는 것이 특히 그랬다. 고등학교 때부터 자취 생활을 하다 보니 더더욱 엉망이었다. 라면이나 국수, 통조림 같은 가공식품을 주식으로 먹었다. 반면 몸에 좋다는 과일이나 채소는 입에 대지도 않았다. 음식을 먹기보다 끼니를 때우는 데 급급했다. 대학에 진학해서 술과 담배와 커피가 추가되었다.
1년도 아니요 수십 년을 그렇게 생활했으니 몸이 어찌 견딜 수 있겠는가. 지금의 이 상태가 그나마 다행인지도 모른다. 그러니 누구를 원망하고 무엇을 탓하겠는가. 암은 결국 내 몸을 타인에게 맡기고 되는 대로 행동한 내 무지의 대가였다.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재가 많이 산출되지만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니 종류별로 나누고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명칭을 써 백성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라. 선조 임금이 허준에게 새로운 의서 편찬을 명하면서 당부한 말이다. 여기저기 조잡하게 흩어져 있는 의학적 지식들을 한데 모으고 체계적으로 분류해 사람들이 쉽게 배우고 익혀 스스로 양생하고 질병을 예방하게 하라는 것이었다. 동양 최고의 의학 서적인 동의보감이 만들어진 배경이다. 이렇듯 조선시대만 해도 몸에 대한 관심과 탐구는 삶의 기본이었다. 내 몸의 구조와 기능을 알고 생명 활동의 원리를 깨우쳐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실천해야 하는 생활 지침이었다. 특히 학문을 하는 선비라면 우선적으로 배우고 익혀야 할 기본 소양이었다. 일제 강점기를 통해 서구 문물이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개체 중심의 분석적인 사고를 중시하는 서양 의학은 몸에 대한 지식을 고도의 전문 분야로 특화해 일반인의 영역에서 분리시켰다. 면면이 이어져 온 우리의 오랜 전통은 전 근대적인 미신으로 몰아 터부시했다. 해방이 된 뒤에도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를 소리 높여 외치며 사람들을 쇠뇌시켰다. 그 영향으로 초중고 12년의 교육과정에서도 몸과 건강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았고 배우지도 못했다. 모든 것을 의사, 약사에게 맡기고 스스로는 금치산자가 되었다. 나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암이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하고 보니 그것이 그렇게 후회스러울 수가 없다. 내가 내 몸에 대해 몰랐던 것이,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한없이 부끄럽고 한스럽다. 그런 나 자신에게 우라가 치민다. 사회적 풍토가 그랬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해보지만 그런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다고 했던가? 아니다. 모르는 것은 죄다. 죄도 큰 죄다. 나는 지금 그 죄값을 받고 있다. 암이라는 무서운 벌 말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알아야 한다. 알아야 속죄할 수 있고 알아야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나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몸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다. 지금 당장 시작하다. 지식이란 아는 것이 아니다. 실행하는 것이다. 어느 책에선가 읽고 공감이 되어 가슴 속에 밑줄을 그어 놓은 말이다. 지금부터라도 내 몸을 관리하자고 결심하니 불현듯 이 말이 떠올랐다. 나는 곧바로 주방으로 갔다. 냉장고와 싱크대를 뒤져 가공식품을 있는 대로 다 끄집어냈다. 라면을 비롯해 햄, 참치, 커피, 삼겹살, 냉동 만두, 통조림, 탄산음료, 식용유, 꽤 많은 것들이 식탁 위에 수북히 쌓였다. 김치 냉장고에 넣어둔 소주와 맥주도 꺼냈다. 쓰레기 봉투를 갖다 놓고 선별을 시작했다. 봉지라면, 컵라면,
믹스커피, 정제 설탕, 튀긴 기름 등 몸에 좋지 않다고 알려진 것들을 가차없이 봉투에 넣었다. 작업은 이내 끝나고 봉투는 하나가득 채워졌다. 꾹꾹 눌러 주둥이를 묶으며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이제 너희들과는 작별이다. 다시는 찾지 않을 것이다. 잘 가라.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보다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사랑이라고 했다. 몸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몸에 이로운 것을 먹는 것보다 해로운 것을 먹지 않는 것, 그것이 먼저라고 판단해 가공식품부터 끊기로 한 것이었다. 술과 커피도 물론이었다. 오랜 시간 함께해온 정겨운 것들이지만 나는 한 줌의 미련도 남기지 않았다. 그럴 여유가 없었다. 봉투를 문 밖에 내놓고 남은 것들은 바구니에 담아 선반 위에 올려놓았다. 올리브 기름, 당면, 쌀가루 등등 이로운지 해로운지 판단이 안 되는 것들이었다. 더 알아보고 공부해 판단이 서면 그때 조치할 생각이었다. 그 길로 나는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로 갔다. 로컬푸드 코너에서 현미와 수수쌀과 서리태 등 몇 가지 잡곡을 카트에 담았다. 토마토와 사과 같은 과일도 골랐다. 양배추와 브로콜리와 당근 등 여간에서 먹지 않았던 채소도 주저없이 담았다. 맛이 있는지 내 입맛에 맞는지는 고려하지 않았다. 얼마나 몸에 좋은지, 면역력을 키우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만 고려했다. 유기농이나 친환경 제품이 있으면 그것부터 집었다. 가격도 신경 쓰지 않았다.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장바구니에 옮겨 담는데 물건들이 많이 낯설었다. 바로 전날과 비교해도 완전히 딴판이었다. 그래 여태까지 먹은 것이 지금의 내 몸을 만들었다면 이제부터 먹는 것이 내일의 내 몸을 만드는 것이다. 몸에 좋은 것만 먹자. 그러면 내 몸 또한 좋아지지 않겠는가. 마음속으로 나는 2번, 3번 다짐했다. 그날부터 나는 먹는 것을 완전히 바꿨다. 백미와 육류, 생선, 계란, 기름 등은 일절 입에 대지 않았다. 즐겨 먹던 밀가루 음식도 마찬가지였다. 종류를 불문하고 술은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고 하루 몇 잔씩 마시던 커피도 완전히 끊었다. 빵이나 피자나 과자 같은 가공식품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대신 과일과 채소, 통곡물을 먹었다. 아침은 과일과 채소만 먹었다. 전립선에 좋다는 토마토와 사과를 기본으로 제철 과일 1~2개를 곁들였다. 거기에 양파, 당근, 양배추, 양상추, 비트 등으로 샐러드만 만들어 먹었다. 점심과 저녁은 수수콩, 귀리 등의 잡곡을 섞은 현미밥에 된장국이나 청국장, 미역국 등을 곁들였다. 반찬은 채소와 나물, 해조류로 차렸다. 조리를 할 때 식용유는 한 방울도 쓰지 않고 과일과 채소를 갈아 만든 즙을 사용했다. 동시에 먹는 양도 줄였다. 한국인은 밥심이라며 한 공기 수북하게 먹었던 것을 4분의 3 정도로 줄이고 대신 시간을 늘렸다. 입에 넣고 씹고 또 씹었다. 10분 내외였던 식사 시간을 1시간 내외로 늘렸다. 씹는 것이 지루하면 책을 읽거나 유튜브를 보면서 먹었다. 먹는 음식은 물론 방식까지 완전히 바꿨다.
나의 일상 치유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변화가 나타나다.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한결 좋아졌다. 무거운 것을 들거나 운동을 할 때 맥풀림 현상이 나타나긴 했지만 강도가 약해져 견디기가 수월했다. 고비를 넘겼다는 것이 몸으로 느껴졌다. 그때부터 몸 이곳저곳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감지되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역시 체중 감소였다. 불과 2주 만에 체중이 확 줄었다. 70kg이었던 것이 62kg으로 8kg이나 빠졌다. 왜 그렇게 말랐냐, 어디 아프냐, 보는 사람마다 붙잡고 물어볼 정도였다. 빙그레 웃는 것으로 대답했지만 마음은 흐뭇했다. 관리를 하면서 제일 신경 쓴 것이 체중이었다. 몸 안에 쌓인 독소와 모폐물이 빠져야 몸이 살아나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요소가 체중 감량이다. 그런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내 몸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반증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욕실에서 머리를 감을 때였다. 뭔지 모르겠는데 평소와 느낌이 좀 달랐다. 주위를 둘러봤지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고개를 가웃거리며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는데 머리숱에 시선이 꽂혔다. 어? 하는 감탄사와 함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전에 비해 머리숱이 풍성해 보이는 것이었다. 사실 나는 원형 탈모가 심했다. 50대가 되면서 정수리가 하얗게 드러났다. 샴푸를 기능성으로 바꾸고 영양제도 사서 바르는 등 많은 노력을 했지만 별 소용없었다. 시간이 갈수록 면적이 점점 넓어졌다. 남은 머리카락을 얇게 펴 스프레이로 고정시켜도 가려지지가 않았다. 유전이라는데 어쩌겠어. 대머리셨던 아버지를 원망하며 포기하고 살았다. 그런 상황인데 머리숱이 많아진 것 같으니 어찌 놀라지 않겠는가. 나는 이리저리 머리를 돌려가며 몇 번이나 확인했다. 핸드폰으로 셀카를 찍어 살펴보기도 했다. 정말이었다. 머리숱이 늘었을 뿐 아니라 가장자리에 가느다란 잔털까지 올라오고 있었다. 야, 정말. 감탄사가 연이어 터져 나왔다. 쿵쾅쿵쾅 가슴이 뛰었다. 근래에 경험하지 못한 희열이었다. 변화는 시력에서도 확인되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근시다. 책처럼 아주 근접한 것을 볼 때는 안경을 벗어야 하고 조금 떨어져 있으면 써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보인다. TV도 그렇다. 안경을 쓰지 않으면 화면이 뿌옇게 보이고 자막은 읽지도 못한다. 안경이 없으면 생활 자체가 어려웠다. 어느 날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왔는데 켜놓은 TV의 자막이 읽혔다. 안경을 썼나 얼굴을 만져봤지만 잡히지 않았다. 안경을 벗었는데도 보이는 것이었다. 물론 선명하지는 않았다. 그래도 충분히 읽을 수 있었다. 뿌옇게 흐려 알아보지도 못했던 예전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변화였다. 발 뒤꿈치도 달라졌다. 나는 피부가 거칠고 건조해 발 뒤꿈치에 각질이 심했다. 양말을 벗으면 가뭄에 놈 바닥 갈라지듯 뒤꿈치가 갈라지고 마른 백설기처럼 각질이 일었다. 사우나라도 다녀오면 긁어내고 쥐어뜯기에 바빴다. 그러던 것이 말끔히 사라졌다. 내 발이 맞나 싶을 정도로 깨끗하고 매끄러워졌다. 나도 모르는 사이의 변화였다. 정수리의 탈모와 근시,
그리고 발 뒤꿈치의 각질. 생각해보니 심장에서 멀리 떨어진 말단 조직의 문제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산소와 영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그것이 개선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혈액순환이 원활해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래, 맞아. 피가 잘 통하니 다 좋아진 거야. 나는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음식과 운동을 제대로 관리하자 소화작용과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그 덕분에 산소와 영양소가 머리끝 발끝까지 원활하게 공급되어 세포 활동이 촉진된 것이었다. 그러자 확인해보고 싶은 것이 생겼다. 혈압이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혈압도 높았다. 지난번 검진에서도 위험 수준이었다. 몇 번을 재도 146 이상이었고 결과지에서도 고혈압 위험이 있다며 전문의 상담을 권했다. 전립선 암 때문에 잊고 있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를 것 같았다. 머리끝과 발끝에서 변화를 보일 정도로 혈액순환이 원활해졌다면 이는 곧 심장의 부담이 그만큼 줄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렇다면 혈압 또한 떨어졌을 것이니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다. 그 길로 나는 영월 의료원으로 달려갔다. 로비에 있는 혈압 측정기에 앉아 팔을 끼우고 시작 버튼을 눌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측정 수치가 프린트되어 나왔다. 128에 80이었다. 몇 번을 다시 측정했다. 마찬가지였다. 130을 넘어가지 않았다. 그래, 나는 속으로 또 한 번 쾌재를 불렀다. 언제 어디서 재도 140 이하로는 내려오지 않았던 혈압이 관리를 시작한 지 2주일 만에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그렇구나. 음식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나는 비로소 실감했다. 내가 먹는 것이 나를 만든다는 것을 내 몸이 직접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암 또한 극복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다. 공부를 해보니 암도 결국 같은 문제였다. 독소와 노폐물로 인해 영양과 산소를 공급받지 못한 세포가 이상 반응을 일으킨 것이 암세포요. 암세포가 쌓이고 쌓여 덩어리가 된 것이 암 종양이었다. 발생 원인에 있어서는 탈모나 각질과 다를 바 없었다. 물론 수십 년 동안 쌓이고 쌓인 것이니 쉽게 극복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지금처럼 꾸준히 관리하면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고 내 몸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는 기대가 생겼다. 암도 극복할 수 있겠다는 희망과 그런 나 자신에 대한 믿음. 2달 반 동안의 생체 실험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였다. 원인과 증상.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 불교의 핵심 사상인 연기법을 거론할 때면 빠짐없이 인용되는 구절이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뜻이다. 이 한마디에 석가모니 가르침의 모든 것이 불교의 전부가 들어있다고도 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연기의 세상이요. 세상의 모든 일이 연기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소우주라 불리는 몸속의 세상 또한 다르지 않다. 이것에 의해 저것에 영향을 받고
저것이 달라지면 이것 또한 달라진다. 관계가 존재에 우선한다. 전체가 개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 어떤 물체나 현상도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관계와 조화 속에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암에 대해 공부하면서 불교의 연기론을 떠올린 것은 우연이 아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 암의 세계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암과 암 종양의 관계가 그렇다. 암이 암세포의 이상 증식을 일으키는 어떤 현상이라면 암 종양은 그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이다. 암이 원인이요, 그 결과가 암 종양이다. 그러니 암과 암 종양 사이에도 다음과 같은 연기법이 적용된다. 암이 생김으로 암 종양이 생기고 암이 사라짐으로 암 종양이 사라진다. 여기에는 또한 암이 사라지지 않으면 암 종양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니 암을 치료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가 분명히 드러난다. 원인이 되는 현상으로서의 암을 치료하면 결과인 암 종양은 따라서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현대의학은 원인인 암은 제쳐두고 증상이자 결과인 암 종양에만 매달린다. 조직 검사를 통해 암 종양이 발견되면 그것을 암이라 하고 수술과 화학요법, 방사선요법을 동원해 종양을 제거하는 데 집중한다. 대부분 환자나 보호자 또한 그것을 암 치료로 알고 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수술과 화학요법은 암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 암으로 인해 나타난 증상을 치료할 뿐이다. 원인을 남겨둔 채 결과만 제거하는 임기응변에 불과하다. 그러니 증상은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다. 제거한 그 자리에 나타날 수도 있고 다른 곳으로 옮겨 발현될 수도 있다. 수술 후 재발과 전이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러니 치료해야 할 것은 종양이 아니다. 원인이 되는 암 현상을 치료해야 한다. 물론 위중하고 고통스러운 상태라면 종양 제거가 우선일 수 있다. 하지만 그때에도 반드시 원인과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증상은 다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후 나는 병원 치료를 거부했다. 병원에 가면서 보았던 재발 전이 전담 병원이 계기가 되었다. 전담 병원이 있을 정도로 재발과 전이가 발생한다면 그것이 과연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에 대해 병원과 의사는 제대로 된 답을 주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답을 찾고자 노력했고 불교의 연기론에서 그 이치를 터득했다. 원인이 되는 암 현상을 치료하면 결과인 암 종양은 따라서 사라질 것이라 믿었다. 그래서 나는 종양 치료보다 현상으로서의 암을 치유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몸속의 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종양이 발생한 만큼 세포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근본적인 치유요. 이를 위해서 음식 관리, 습관 관리, 마음 관리가 필요했다. 독소의 유입을 막고 영양이 풍부한 음식과 산소가 풍부한 공기를 공급해 세포의 기능을 활성화하면 암 종양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식약 동원.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라.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2000년 전에 한 말이다. 비슷한 시기에 동양에서도 식약 동원이라 하여 음식과 약은 근원이 같다고 보았다. 이러한 인식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다. 내가 먹은 것이 나를 만든다. 21세기의 획기적인 약은 음식이다. 환자에게 약물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지니는 것이 음식이다. 등등의 표현이 다 같은 맥락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계적인 석학들이 질병의 치료에 있어 음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음식이 곧 약이요. 약은 음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동서고금의 지혜가 일깨워주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하루에 섭취하는 음식물의 총량은 평균 1.048g이다. 삼시세끼 챙겨 먹는 밥과 반찬, 수시로 먹고 마시는 간식과 차, 술과 안주, 매일 1kg이 넘는 음식이 몸 안으로 들어온다. 이를 통해 우리의 몸은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와 영양소를 얻는다. 문제는 음식물을 통해 영양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생명 활동을 방해하는 독소가 함께 들어온다. 근래에는 영양은 없고 독소만 가득한 음식도 많다. 그런 만큼 몸에 해로운 음식을 피하고 이로운 음식을 취하는 것, 이것이 건강관리의 기본이다. 현실은 이와 많이 다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를 망각하거나 무시한다. 몸에 이롭냐 해롭냐가 아니라 눈과 입으로 음식을 평가하고 선택한다. 에너지와 영양소는 생각지 않고 겉모양과 맛으로 모든 걸 결정한다. 시중에는 그런 음식들이 즐비하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입맛을 자극하기 위해 온갖 종류의 화학 물질로 가공된 식품들이 매대를 꽉꽉 채우고 있다. 거리에는 치킨, 피자, 햄버거, 탄산음료 등 영양은 없고 칼로리만 높은 정크푸드가 널려 있다. TV를 켜면 화려하고 자극적인 먹방이 경쟁적으로 쏟아져 나온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찌 견디겠는가. 너나 없이 그런 음식을 찾게 되고 그럴수록 그런 음식이 더욱 성행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 결과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은 턱없이 부족해 결핍 현상이 나타나고 유해한 독소는 과다 유입되어 몸 곳곳에 축적된다. 그것이 비만을 부르고 나아가 온갖 종류의 질병으로 이어진다. 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 나 또한 그렇게 살았다. 몸에 좋은지 나쁜지 생각지도 않고 마음 내키는 대로 먹고 마셨다. 입맛을 다셔가며 달고 맵고 짠 음식을 즐겼다. 건강에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 나와는 상관없는 남의 일로만 여겼다. 암 진단을 받고 나서야 뼈저리게 후회했다.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조금만 가려서 먹었더라면, 때늦은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왔다. 암 진단을 받자마자 나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무절제하게 음식을 먹어왔는지 스스로 잘 알기 때문이었다. 따져보면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음식이 가장 큰 원인임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았다. 원인을 알았으니 치료법 또한 분명했다.
음식부터 바꾸는 것이었다. 눈맛, 입맛으로 먹던 지금까지의 식습관을 버리고 몸에 좋고 몸이 필요로 하는 음식을 먹는 것이었다. 식생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었다. 그것은 병원에 가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었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부작용도 없는 것이었다. 아는 한도 내에서 실천하고 배우면서 보완하면 될 일이었다. 나는 암 진단을 받은 다음 날부터 음식 관리를 시작했다. 그동안 즐겨 먹던 가공식품과 정크푸드를 완전히 끊고 과일과 채소, 현미와 잡곡으로 바꿨다. 동시에 음식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다. 전문 서적과 인터넷, 유튜브 등을 통해 식습관 전반에 관해 폭넓게 공부했고, 공부한 것을 실천하면서 몸의 변화를 살피고 관찰했다. 그렇게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그것이 지금 소개할 일상 치유 비법이다. 유기농산물을 애용하다. 사람의 몸은 청기와 지기를 받아 생명 활동을 한다. 청기는 공기나 햇빛을 통해 유입되고 지기는 농작물에 함유되어 음식을 통해 들어온다. 그러니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맑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틈틈이 햇볕을 쬐고 영양소가 풍부한 자연 식품을 먹어야 한다. 그래야 하늘과 땅의 기운을 받아 심신의 건강을 지키고 활발한 생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의 여건과 재반 환경은 이러한 생활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든다. 산업화에 따른 대기오염과 황사,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이 힘들고 햇볕을 쬐는 것도 쉽지가 않다. 특히나 땅은 농약과 화학비료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토양 미생물이 사라져 사막처럼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 음식을 통해 땅의 기운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독소가 가득한 쓰레기를 먹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상황이 이러하니 과일이라고 다 같은 과일이 아니고 채소라고 다 같은 채소가 아니다. 농약과 비료를 많이 쓰는 화학 농법으로 재배한 농작물과 이를 재배하고 친환경적으로 재배한 농작물은 완전히 다르다. 실제로 유기농산물은 일반 농산물에 비해 잔류 농약과 중금속의 오염이 훨씬 적고 비타민C, 플라보노이드, 미네랄 같은 영양소가 더 많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폴리페놀과 같은 다양한 항산화제의 농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은 물론 면역력 차원에서도 비교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 몸 관리에 특히 예민한 나의 경우 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다. 20여 년 전 농업 관련 기관에서 근무할 때 한살림이라는 단체의 생산자 회원들을 취재한 경험이 있다. 가톨릭의 생명 사상을 바탕으로 농약과 비료를 쓰지 않고 작물을 재배하는 의식 있는 분들이었다. 지금이야 유기농 식품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고 생산과 소비도 활성화되었지만 당시만 해도 유기농이라는 용어조차 생소했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데다 소비자들도 알아주지 않아 이중고에 시달렸다. 그런데도 땅과 작물의 생명력을 살려야 한다며 묵묵히 실천하는 것을 보면서 감명을 받은 기억이 있다. 하지만 그때뿐이었다. 취재는 취재였고 생활은 생활이었다. 나는 여전히 먹던 그대로 먹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한살림에 대한 기억도 희미해졌다. 그만큼 유기농에 대한 의식이 없었고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다. 그렇게 20여 년이 지난 뒤 나는 다시 한살림을 떠올렸다. 아니, 저절로 떠올랐다. 암 진단을 받고 음식 관리를 시작한 뒤였다. 하나를 먹더라도 몸에 좋은 것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자 자연스레 한살림이 떠올랐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유기농법을 실천하던 생산자들의 모습이 또렷이 부각되었다. 나는 곧바로 인터넷을 뒤졌다. 한살림을 찾아 활동 내용을 살펴보고 소비자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영월의 경우 상설 매장이 없어 주문을 받아 일주일에 한 번씩 배달해주는 시스템이었다. 나는 휴대폰에 앱을 깔아놓고 매주 정기적으로 주문했다. 과일과 채소와 곡물 등 내가 먹는 식품은 최대한 한살림을 이용했고 한살림이 없는 품목은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용했다. 유기농산물을 통해 땅의 기운을 흡수함으로써 암을 극복할 힘을 기르고자 한 것이었다. 햇볕이 잘 드는 우리 집 베란다에는 채소 화분이 놓여 있다. 3단으로 된 화분에서는 상추를 비롯해 서너 종류의 엽채류가 자라고 있다. 또 싱크대 옆에 놓아둔 빈 김치통 안에는 콩나물이 자라고 있다. 내가 직접 물을 주고 기르는 것들이다. 유기농 식품을 먹다 보니 욕심이 생겼다. 이왕이면 길러 먹자는 것이었다. 비료, 농약 없이 내 손으로 직접 기르면 맛도 영양도 더 좋을 것이란 생각이었다. 가까운 곳에 텃밭이나 주말 농장을 가꾸는 것도 생각했지만 마음을 바꿨다. 음식 관리와 운동 관리에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고 싶지 않았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쉽고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베란다 농사를 택했다. 그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졌다. 하루가 다르게 쑥쑥 올라오는 상추나 콩나물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푸근해졌다. 생명의 경의가 느껴졌다. 또 그렇게 기른 상추나 콩나물은 느낌부터 달랐다. 내가 직접 길렀다는 가치가 추가되어 맛이 다르고 몸에서 느껴지는 기운도 달랐다. 나는 그것을 관계의 가치라고 불렀다. 가끔씩 흙냄새를 맡는 것도 좋았다. 마음이 답답하고 심란할 때면 상추에 물을 주거나 이파리를 다듬으며 흙을 만지고 냄새를 맡았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졌다. 흙의 기운이 손을 통해 몸으로 들어오는 것이었다. 그렇게 1년 3개월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몸은 물론 마음도 새롭게 거듭났다. 스스로 생각해도 놀랍고 경이로운 변화였다. 믿는 대로 경험한다. 태국에서는 코끼리를 이용한 서커스 공연을 많이 한다. 공연에 이용되는 코끼리는 어릴 때부터 사육사에 의해 길들여진다. 사육사는 어린 코끼리의 발목에 단단한 족쇄를 채운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끊을 수 없도록 단단한 쇠줄을 사용한다. 다 자라서 성체가 된 뒤에는 가볍고 부드러운 줄로 바꿔 묶는다. 그 상태로 이동을 시키고 공연을 한다. 그래도 코끼리는 줄을 끊고 달아나지 못한다. 쉽게 끊을 수 있는데도 끊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묶인 채 살아간다. 과거에 겪었던 실패의 경험 때문에 스스로 한계에 갇혀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사람 또한 마찬가지다. 살아오면서 겪은 일들로 인해 스스로 한계를 짓는다. 그것이 굴레가 되어 그 안에 자신을 가둔다. 그것이 자신의 삶이라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족쇄를 찬 코끼리가 되는 것이다. 스스로 자신의 생각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 한계는 세상이 정해주지 않는다. 자기 스스로 정할 뿐이다. 반면 굴레에서 벗어나 더 큰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다. 자신을 믿는 사람이다. 자신에게 그 이상의 자질과 능력이 있음을 믿고 한계를 깨고 나아가는 사람이다. 모든 인간은 늘 자기 자신 이상이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을 읽으면서 2번, 3번 밑줄을 친 문장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데미안을 통해 헤세는 그곳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사회학자 머트는 이를 자기 충족 예언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자기가 예언하고 바라는 것이 실제 현실에서 충족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어떤 예언이나 생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력하게 믿으면 그 믿음이 행동을 변화시켜 실제로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이다. 태국의 코끼리와 대초점에 서는 개념이다. 철학자 칼 포터는 예언자의 예언 자체가 그것을 성취에 가장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으며 심지어 생물학 같은 자연과학 영역에서도 기대가 미래에 실현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은 믿는 대로 경험한다는 것이다.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나는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하지 못했다. 하루빨리 수술해서 도려내는 것이었다. 내게 있어 암은 단지 공포의 대상이었다. 하루라도 빨리 제거해야 할 악마였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었고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게 믿었다. 나 스스로 코끼리의 끈에 묶여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 내가 암의 공포에서 벗어나 일상 치유를 선택한 것은 독서의 힘이었다. 데미안을 다시 읽으면서 나는 내 안에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내가 있음을 인식했다. 알 머틴의 자기 충족 예언을 통해 내가 믿는 대로 경험한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그 확신으로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는 한계에서 벗어났고 내가 생각하는 일상 치유를 선택하고 실천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 몸에 나타나는 변화를 통해 믿는 대로 경험한다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나는 아직 치유의 과정에 있다. 하지만 나는 완치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내가 믿는 대로 경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에필로그 불안하고 두려운 당신에게.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은 암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암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많을 것이다.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 중일 수도 있고 진단을 받거나 앞두고 있을 수도 있다. 몸에 이상을 느껴 진료를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 아니면 그런 분을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으로 두고 있을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당신은 불안하고 두려울 것이다.
불치병이라는 위압감에 눌려 삶의 의욕을 잃거나 엄습하는 죽음의 그림자에 몸을 떨고 있을 것이다. 눈앞이 캄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고 막막할 것이다. 암 진단을 받고 내가 그랬다. 읍내의원에서 암인 것 같다는 진단을 받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등골이 서늘하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이때가 정말 중요하다. 이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다. 몸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인생까지 달라진다. 삶을 나눌 수 있다면 이때야말로 그 분기점이 아닐 수 없다. 그 과정을 겪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다. 판단을 하는데 몇 가지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행히 나는 그때 그 지침을 생각하고 실천했다. 덕분에 암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었다. 당신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경험을 토대로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두려움을 즉시하자. 캄캄한 밤에 길을 가다 보면 앞에서 누가 다가오는 것 같아 겁이 날 때가 있다. 고개를 돌리고 피해서 걷다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쳐다보면 가로수나 입 간판이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던 경험이 나에게도 있다. 똑바로 쳐다보기 전에는 무섭고 두렵다가 실체를 알고 나니 헛웃음이 나오던 그런 기억 말이다. 두려움의 많은 부분이 그렇다. 몰라서 두려운 것이다. 제대로 보지 않아 두려운 것이다. 실체를 알고 나면 눈 녹듯 사라지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다. 암도 그렇다. 불치병이라는 죽음의 그림자라는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여 실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다. 나 또한 그랬다. 암 진단을 받던 날 나도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다. 불치, 죽음, 수술, 시한부, 항암, 온갖 무서운 상념들이 달려들어 꼼짝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이내 정신을 수습하고 영화 명랑에 나오는 대사를, 니모를 찾아서에 나오는 대사를 떠올렸다. 독버섯처럼 퍼진 두려움이 문제지.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 큰 용기로 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눈 감지 말고 똑바로 봐. 두려움의 실체는 생각과 다를 수 있어. 그 말에 힘입어 두려움의 실체, 암의 실체를 직시하고자 노력했다. 암이 정말로 불치의 병인지, 수술밖에 방법이 없는지, 책을 구해 읽고 유튜브 강의를 들으며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자 암이 보이기 시작했다. 동시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암도 극복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겼다. 그 용기로 일상 치유를 선택하고 실천했다. 그 결과가 지금의 나로 나타났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첫 번째 조언을 드린다. 암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암의 실체를 즉시하라고. 그것이 암을 극복하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둘째, 서두르지 말자. 암 진단을 받으면 마음이 급해진다. 하루라도 빨리 좋은 의사를 만나 수술을 받아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큰 일이 벌어질 것 같다.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초조하다. 나도 그랬다. 조직검사 예약이 2달 뒤로 잡혔을 때 나는 간호사를 붙잡고 매달렸다.
검사 하나 받는데 2달씩 기다리는 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든 앞당겨 달라. 소리를 높이고 사정도 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면 천만 다행이었다. 그 2달 동안 나는 암에 대해 공부하면서 암을 알게 되었다. 동시에 음식을 철저히 관리하고 꾸준히 걷고 마음을 편하게 하는 등 일상 치유를 실천했다. 그러자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암도 극복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2달 반의 시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암은 만성 질환이다.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다. 십수년 이상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 치료 또한 그러하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여유를 갖고 차근차근 대처해야 한다. 급하게 서두르면 실체를 볼 수 없고 두려움에 휩싸여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2번째 조언을 드린다. 결코 서두르지 말라고. 여유를 갖고 당신에게 적합한 치료법을 스스로 찾아보라고. 그것이 암을 극복하는 또 하나의 조건이라고. 셋째, 스스로 주치의가 되자. 조직검사를 위해 암병동에 입원했을 때다. 옆 침대에 전립선 암이 재발되어 입원한 환자가 있었다. 담당 의사가 와서 수술 방법에 대해 설명을 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저 선생님만 믿습니다. 알아서 잘 해 주십시오. 의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환자와 보호자의 대답은 한결 같았다. 복강 수술을 얘기하면 그렇게 해달라. 로봇 수술을 얘기하면 또 그렇게 해달라. 처음도 아니고 재발 수술을 하면서 어찌 그리 무심할 수 있는지 제3자인 내가 답답해 속에서 천불이 날 정도였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 먹은 음식이 다르고 마신 공기가 다르고 경험한 생활이 다르다. 몸속의 상태나 환경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효능을 발휘하는 약이나 처방은 있을 수 없다. 나에게 맞는 것이 당신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고 당신에게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내게는 그렇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내 몸은 내가 알아야 한다. 의사도 내 몸을 알 수 없다. 하루에도 수십, 수백 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어떻게 내 몸을 알고 기억하겠는가. 단지 차트에 적힌 수치로 판단하고 처방할 뿐이다. 다시 말하지만 내 몸은 내 몸이다. 내가 알아야 한다. 내가 관심을 갖고 살피고 관리해야 한다. 내가 내 몸의 주치의가 되어야 한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조언을 한다. 무엇보다 먼저 당신 몸의 주치의가 되라고. 당신의 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살피고 공부하라고. 그것이 암은 물론 당신의 몸과 마음, 나아가 당신의 삶을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반성되는 부분도 많았고 또 배우게 되는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책 속에 담겨있는 시 한 편을 낭송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한 마음의 상처를 먹게 할 수 있다면, 내가 만일 한 사람의 상처를 먹게 할 수 있다면 나의 삶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만일
한 생명의 고통을 덜게 할 수 있다면, 내가 한 사람의 고뇌를 식힐 수 있다면, 또는 내가 숨져가는 한 마리의 물새를 그 보금자리에 다시 돌려보낼 수 있다면, 나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에밀리 디킨슨. 오늘 하루도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